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기 7강에 대해서 언론에 비친 원자력, 월간조선 하주희 기자님이 강의를 해주시겠는데요. 하주희 기자님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시고 경기대 정치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원자력 고급과정 8기 수료를 하셨는데요. 현 월간조선 기자님이세요. 이제 앞으로 원자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어떻게 저기 언론에 비칠지 또 어떻게 언론인이 원자력에 대해서 해주실지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는데요. 많이 들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원자력에 대한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론하고 국민하고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참조를 하시고 이제 강의를 듣고 많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 기자님, 강의 네,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월간조선에 있는 하주희 기자라고 하고요. 이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고, 기업에서 마케팅 좀 일을 하다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그다음에 이제 월간조선, 주간조선에서 일을 했고, 또 저희가 한때 이제 정부 정책지를 제작해주는 일을 했었어요. 지금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공감이라는 어떤 정부 정책지인데, 거기에 이제 사내 파견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기자들이 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기사를 써보면서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정책을 국민한테 어떻게 전달하는지 뭐 이런 과정을 좀 지켜볼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고 이제 원자력과 저의 인연은 이제 제가 원자력에 관한 기사를 좀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기자가 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 원자력 그때는 이제 서울대 원자력 고급과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들으면서 좀 했는데 뭐 당연히 이제 전문가적인 그런 원자력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그 원자력계와 우리 국민들 사이의 소통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부분을 그리고 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이 대중들은 원자력이 언론이나 이런 데 비치는 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반핵 운동의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반핵 운동이 굉장히 처음 딱 여론의 이슈가 된 게 바로 전남 영광 문해아 사건입니다. 이게 1989년인데요. 그 영광 원전에서 일했던 분의 그 부인이 문해아를 이제 그 유산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두 번 유산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당시에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 보면은 뭐 왼쪽이 한겨레 신문인데요. 이제 뇌 없는 태아 유산을 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동아일보 보도인데 뭐 뇌 없는 태아 똑같이 이런 부분인데 한겨레를 보면은 영광 원전에서 일했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사실 어, 핵과 어떤 방사능에 피폭될 수 있는 부서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경비원이셨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이게 이 연관관계가 있다고 굉장히 보기는 좀 힘든 거였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지식이 좀 없었으니까 이게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광주 전남 지부라는 데서 이거를 굉장히 이슈화해서 처음에 문제가 됐는데 보도자료를 다 돌렸거든요. 그래서 모든 언론사가 다 썼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한겨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후속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처음 문제를 제기한 건 광주 전남 지부고 이제 서울에 있는 중앙 간부하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 문해아가 피폭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사를 실으면서 좀 이슈가 잠잠해졌죠. 그러니까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정정을 한 건데 한겨레로서는 근데 이거를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검색을 하면 잘 안 나와요. 이거를 키워드를 다 넣고 검색을 해야지 나오는데 정정 보도한 거는
근데 이게 뭐 아무리 뒤에 정정 보도를 했어도 이걸 초두 효과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슈화된 것만 사람들은 기억하거든요. 모든 게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만 기억하지 그 뒤에 거는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이 문해아 사건은 사실 지금도 어 이렇게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도 게시가 돼 있거든요. 문해아 사건 이러면서 뭐 이게 핵 발전소 때문인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굉장히 국민들한테 어떤 '아 핵 발전소에 일하면 그렇게 되나?' 이렇게 된 이런 인식이 퍼진 어떤 굉장히 문제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핵 운동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이제 반핵 운동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문건입니다. 그래서 반핵 운동이 이랬다. 자기네들 역사를 정리해 놓은 이제 책인데요. 뭐 본인들이 정리했으니까 사실은 뭐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표지에 있는 그림을 제가 확대해 놓은 건데 반핵 운동인데 벌써 핵발전소 그래서 "자손만 대 다 죽이는 핵발전소 핵폐기장 결사 반대." 이렇게 쓰여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차례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체르노빌 사고 뭐 이렇게 있지만 그 반핵 운동이라고 하면서 "반핵 발전소 운동이다. 미군 기지 반환을 준비하자." 이런 그리고 "일본의 플루토늄 문제에 대해서 한국 반핵 운동이 뭐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군국주의 일본에 반대하는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하자." 뭐 이런 주장들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는 우리나라의 반핵 운동이 어떤 성격이 있는지 이거를 그 원자력을 좀 알려는 분들은 그리고 원자력계 계시는 분들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현실하고도 다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벌써 이 반핵 아시아 포럼이라는 거를 만든 단체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뭐 핵폐기장 설치 반대 투쟁위원회 뭐 이런 데는 들어갈 수 있지만 뭐 일본 문제 대책 연구 협의회 뭐 그런 뭐 전교조 뭐 이런 데가 들어가 있거든요. 용산 미군 기지 평택 이전을 뭐 반대하는 시민 모임, 천주교 여성 공동체 환경위원회 뭐 이런 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단체들이 지금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반핵 운동의 성격을 좀 알자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해추방운동연합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이게 환경운동연합, 지금의 환경운동연합이 된 단체입니다. 근데 이 단체가 1991년에 5대 환경 파괴범을 선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는 두산 1번, 2번 한국전력, 3번 민자당, 현재 국민의힘이죠. 그리고 4번 환경부, 5번 삼성그룹. 이제 5대 적인데 이게 91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뭐 한 거의 30 몇 년 전인데 그때도 이미 이제 이 반핵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한국전력을 이제 선정한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때문에 환경 파괴범이다라는 거거든요. 그 당시 두산은 두산 패널 사건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기조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요. 아까 그 반핵 운동, 반핵 있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사실 이때 이 문건이 나왔을 당시 북핵 파동이 있었어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했거든요. 1차 북핵 위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 이제 반핵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는 해당이 안 됐던 거죠. 지금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반핵 운동에서 하는 하나의 축으로 또 환경운동연합이 있죠. 환경운동연합은 지금은 이제 상근활동가 30명 그리고 전국의 51개 지역 조직을 거느린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그래서 뭐 에코생협, 뭐 법률센터, 뭐 기후변화 행동연구소, 뭐 각종 연구소랑 이런 걸 다 거느리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환경운동연합의 기부금이 21억 뭐 좀 넘게 들어왔는데요. 이 중에 그 탈핵, 그러니까 반핵에 쓴 돈이 5억여 원입니다. 이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이분들은 탈핵운동이라고 하는데 탈핵운동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운동연합 하나 단체가 쓰는 돈이 이 정도인 거죠. 이거는 다 이분들이
그 사업 보고서에 밝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린피스가 있죠. 그린피스 코리아 기준 지금 2022년 기준 15억 2천만 원 기부받았는데요. 이분들도 굉장히 탈원전 활동에 적극적이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사업별로 세분화해 놓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린피스 코리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체가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녹색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환경운동연합보단 작지만 좀 중요한 비중이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그 푸른 한반도 찾기, 되찾기 시민의 모임이라는 게 전신인데, 이제 이 모임에서 지금의 반핵 활동을 하는 분들이, 탈원전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뭐 이분도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분이죠. 그래서 김재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 지금 원전에 대한 기조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런 분이 아직도 이사장으로 계시죠. 이분은 임기는 2025년까지고 연봉은 1억 4,500만 원 받습니다. 이건 성과급은 제고요. 성과급은 더 받으시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이인영, 우상호 의원, 민주당 의원, 그리고 허인의 그 태양광 사업하시다가 어, 조사를 받으신 분이죠. 그리고 함께 나라사랑 청년회라는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이 김재남 이사장님이. 그래서 이 나라사랑 청년회는 NL 계열 언더 운동권 단체였는데요. NL이라는 거는 뭐잘 아시겠지만 운동권 단체, 우리나라 운동권 그 옛날 단체가 NL과 PD로 나눠지는데, NL은 이제 그 북한과 이제 우리가 한민족이다. 이래서 뭐 일각에서는 주사파라고도 하기는 하는 그런, 이제 주사파로 비난하기도 했던 그런 이제 운동 단체고요. 이분은 이제 2006년에 1심의 사건이, 노무현 정부가 1심의 사건을 적발을 했는데 이분의 이름이 1심의 판결문에 31차례 등장합니다. 1심의 사건이라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북한에 재미교포가 이제 북한에 정보를 제공했다 이건데, 그 중에서도 이분이 이제 제공한 정보가 있었다. 이거는 이제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이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녹색연합이 비중은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체고요. 이분이 이제 통진당 통합진보당 소속이었고 이석기 의원과 함께, 그런 다음에 이제 2020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쭉 비서관을 하시죠. 기후환경 비서관, 시민사회 수석 하셨는데, 그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거는 굉장히 청와대에서 중요한, 대통령실에서 중요한 포스트입니다. 시민사회 수석이 시민단체들의 활동이라던가 여론 기조 이런 거를 다 핸들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건이 났는데 어떤 시민단체에서 누구를 고소를 했다. 뭐 검찰에 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런 게 사실은 그 배후에서는 시민사회실이랑 그 조금 교감이 있는 경우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하는 좀 중요한 자리를 맡았던 분이고요. 지금 환경보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환경보전협회라고 불렸고 지금은 환경보전원인데, 여기에 이제 상금 부회장으로 김혜애 상금 부회장, 이분도 이제 문재인 정부 2021년에 임명이 되셨죠. 이분도 녹색연합이라는데 공동대표 하셨던 분이고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임기 막판에 되셔서 굉장히 괜찮은 자리에서 열심히 뭐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의 비상임 이사, 이제 김유창 교수님,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계시죠. 물론 이분 임기는 2023년 8월에 끝나기는 하는데요. 이 비상임 이사는 활동비로 3천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과외로 천주교에도 굉장히 그 탈원전, 반핵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조연철 신부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세월호 분향소에서 추모미사 여시면서 그 탈핵하자, 세월호를 추모하려면, 그런 게 이제 세월호 참사와 핵발전소가 닮은 꼴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런 거를 제가 계속 보여드린 게, 그 원자력계가 지금 굉장히 사실은 위기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외부에 이렇게 원자력에 대해서 탈원전을 하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분야에 걸쳐서 강고하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반핵단체에서 만든 역사책 자기네들 그 역사책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뿌리가 깊고 어, 사실은 지금 기조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만약에 정권이 뭐 바뀐다면 다시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자력계 내부는 과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좀 의문입니다. 근데 그런 의문을 둔 이유가 원자력은 과연 대중과 원자력계는 대중과 얼마나 소통을 하고 계신가? 이거를 이제 위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인데 라고도 뭐 하기도 하는데요. 그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말 그대로 위험 상황, 그러니까 어떤 뭐 재해라던가 혹은 뭐 전쟁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는 것. 그러니까는 뭐 정부가 줄 수도 있고 전문가가 대중 사이에 대중한테 줄 수도 있고 또 대중들끼리 주고받는 얘기도 다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소셜 네트워크 예를 들면 카카오톡으로 뭐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게 다 정보를 주고받는 게 위험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우리 민방위 훈련하는 것처럼 예전에 했던 것처럼 지금 뭐 이런 상황이다. 뭐 대피해라. 혹은 뭐 어떻게 해라라는 그런 게 전문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공중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들어주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위험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실은 중요한 게 전문가들은 어떤 위험을 주로 객관적 시각으로 봅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아닙니다. 이 위험을 굉장히 주관적 시각으로 인식을 하는데요. 이 위험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사실은 그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굉장히 역사가 좀 짧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기된 개념이긴 한데요. 그 사실 위험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은 위험을 어떤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부터도 그렇죠. 그래서 감정적 차원에서 그 위험을 이렇게 보는 게 요즘에 굉장히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배출한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 일반인들은 불안하다. 혹은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 우리 그 나라 그 우리 동해의 물고기에 어떤 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 분들은.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일상생활에서 정보는 그냥 이런 평온한 속에서 정보는 그 전두엽,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거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편도라는 곳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편도는 사실은 지금 위험하다. 그럼 도망가야 된다. 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그런 뇌 속의 부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게 굉장히 위험이라고 인식이 되면은 이게 위험이 뭐 합리적으로 이걸 따져보기보다는 일단은 이게 나한테 얼마나 해냐 아니냐 그러니까 위험한가 아닌가 이거를 일반인들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위험하고 판단할 때 이게 어떤 얼마나 인간에게 얼마나 예를 들면 뭐 사망 확률이 어떻게 되냐, 몇 도에서 문제가 되냐 이렇다기보다는 느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면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1984년에 인도 보팔 참사를 들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 한 마을에 그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배출이 돼서 하룻밤에 2,000명 넘게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굉장한 참사죠. 지금까지도 사실은 현대사에 이런 사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사인데 사실은 이때 화면이 없는 거예요. 이 화면이 만약에 있었으면은 하룻밤 사이에 조그만 마을에서 2,000명이 죽었으면 사실 사람들이 픽픽 다 쓰러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화면이 없으니까 지금까지도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무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반면에 어떤 화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맨 처음에 그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공포를 가져왔던 게 아니, 중국 우한 현지에서 이게 맨 처음 퍼졌을 때 사람들이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화면이 SNS로 막 유포가 됐거든요. 그거 보면서 굉장히 이게 너무 위험하구나. 이걸 본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가졌죠. 예를 들면은 이게 무슨 이런 어떤 자연재해나 사고뿐만 아니라 방패장 입지와 같은 위험 수용에 관한 방패장 입지가 위험하냐 어쩌냐 이거 인식에 있어서도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 감정, 그러니까 위험이 닥쳤을 때 대중이 느끼는 거는 그 불안과 분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불안한 거는 일단 이게 잘 모를 때 불안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예를 들면은 우리 라돈 침대가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때 이 라돈 침대가 라돈 뭐 무슨 뭐 포르말린 뭐 이런 거는 침대라 그러면서 매트리스에 뭐 동남아에서 사오고 근데 그게 이제 라돈 나온다고 한때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게 위험한가 괜찮은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근데 이제 분노라는 거는 이게 통제가 가능한 위험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막을 수 있는데 우리 정부 왜 안 막냐? 이런 건 분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불안 아니면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위험 상황에서, 위험 커뮤니케이션에서 소셜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예를 들면 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이게 굉장히 이제 사용이 급증합니다. 뭐 코로나 기간에도 일을 하다못해 우리 정전이 나도 어디 뭐 카카오톡으로 아니면 네이버 포탈 이런 데 들어가서 먼저 보잖아요. 또 트위터 보고. 근데 이게 굉장히 뭐 잘 쓰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칫하면은 그 위험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 루머 이런 게 이제 확산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그 문화적 특성 그리고 위험 소통을 관계를 연구한 논문도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단주의적 성향이 그 SNS와 만나면 굉장히 그 루머 같은 게 가속화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여러모로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거를 이제 인포데믹스라고 하는데 인포데믹스는 정보와 전염병의 합성어입니다. 이제 근거 없는 정보가 또 루머가 이 트위터, 뭐 카카오톡 이런 거 통해서 막 퍼지는 거를 뜻하는 겁니다. 인포데믹스. 예를 들면 2015년에 메르스 괴담이라는 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카카오톡 통해서 뭐 우리나라가 지금 긴급 재난 1호 상황이라고 실시간 뉴스가 뜨고 있다. 뭐 당분간 어디 어디 병원 가지 마세요. 여기 가면은 뭐 여기서 다 퍼졌다고 합니다. 막 이런 말들이 막 퍼졌거든요. 그래서 뭐 에볼라나 사스보다 메르스가 심각할 거다.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 막 이런 내용이 당시에 퍼졌었습니다. 이게 이제 카카오톡에서 뭐 받은 글 막 이러면서 마치 이게 정확한 정보인 것처럼 퍼졌던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사람들이 불안했죠. 이런 거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때는 이랬는데 코로나 때는 이때 경험이 있으니까 그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쪽에서 조금 그런 거를 유튜브 같은 데서는 검색어 통해 가지고 좀 걸러내기도 했고요. 필터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실시간으로 뭐 확진자 수, 백신 상황 이런 거를 안내를 했잖아요. 선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메르스 때 경험으로 좀 잘 대처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그 역사적 사례, 원자력 관련 부분을 보겠습니다. 체르노빌 사고가 뭐 있었죠. 그래서 1986년인데요. 이때 사실은 이거는 총체적인 그 소통 실패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사고 사실을 은폐를 했죠. 일단 구소련이. 그래서 뭐 서방에 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를 안 알렸기 때문에 이거를 이틀 뒤에 스웨덴의 원자력 발전소 근로자들이 알았습니다. 자기들 입은 옷에 그 방사성 물질이 너무 많이 묻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감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소련 당국이 초기에 비밀주의 그리고 비밀주의를 했기 때문에 뭐 서방에 어디서 추정한 거, 어디 연구소에서 한 거 이런 데이터들이
다 틀리게 나온 거예요. 사망자 집계도 다르게 나오고 뭐 추정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도 체르노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설령 방사선을 쬐는 게 과연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지금까지도 사실 합의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당시에는 오죽했을까요?